현 정부의 경제 강요들이 마치 합창이라도 하듯이 우리 경제의 위기론을 거론해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여당 대선 후보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5천 시대 갈 수만 있다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과연 도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였습니다. 여당 대선 후보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슈가 됐는데 먼저 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 5천 시대 처음으로 이거 얘기하는 것 네. 같아요. 아마 동학개미분 입장에서는 코스피 5천 시대 그리고 우리가 코스피 5천 시대면 자본주의에서 획기적인 선을 긋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대선 후보가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이 문제만큼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사항도 없기 때문에 오늘 얘기는 정치색을 띠지 않고 한번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것도 이렇게 파도가 던진 만큼 정치 입장에서는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대 관심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미크론 열 때 nobody knows 이런 얘기하죠. 네. 아무도 모른다 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는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응도 미국이랑 영국이랑 그다음에 유럽이 전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가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재봉쇄를 가고 미국 같은 데에는 위드 오미크론으로 그냥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실체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응 체제도 바뀌고 그때그때의 주가 모습도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는 오늘 미국의 증시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서학개미 부분이 많이 가지고 가는 테슬라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코인 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비교적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영국의 이렇게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렇게 재봉쇄 체제 보리스 존슨의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늘 투자 심리가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가 통화정책 기조가 바뀔지 않겠느냐 하는 속에 사실 기요사키라든가 번스타인 같은 이분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폭락설 그리고 테슬라를 비롯한 빅테크 업종의 폭락설 이런 쪽으로 얘기했던 것이 투자 심리를 볼 때 업종별을 볼 때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는 테슬라 그다음에 코인 개미들이 갖고 있는 가상화폐 가격을 많이 떨어뜨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는 혹시 이런 미국 요인보다도 우리 내부적 요인에 많이 오늘 시장 모습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어제 특정 후보가 코스피가 5천선에 도달할 것이다 해서 처음 화두가 됐습니다. 또 시청자분이 어제 오후서부터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부터 문의도 많았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딱 던지면 가장 중요한 게 그걸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떤 구체적 사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는 특정 후보가 계속해서 구체화될 거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5천 던져주셨으니까 구체적인 수단이 나올 거를 이렇게 봅니다는 어제 처음으로 던졌을 때 주가 사범 조작 단속, 펀드 사기 척길 이렇게 이런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 가지고 우리 코스피가 지금 3천선인데 이와 같은 수단 가지고 5천선 이걸 척결한다도 5천선 가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 우리 증시가 주가 조작 사범들이 그만큼 많으냐 펀드 사기들이 그만큼 많으냐 하는 이 측면에서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아마 이것 좀 생각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같은 여당의 후보가 5천선 도달한데 할 때 주가 조작 사범을 단속하겠다. 펀드 사기를 척결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을 던진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에 하게 될 대목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5천선 도달한다는 구체적 수단이 아직까지 이렇게 명쾌하게 나오지 않았다 하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자 우리 경제에 대해서 보면 결국 5천선 도달하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몸체가 커야 되거든요. 지속 가능의 성장이 되지 않습니까? 주가라는 건 경제 실상이 반영되는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재 성장 기반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 앞날에 대해서 밝게 저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전입니다는
현 경제 강요들은 회색 코뿔소 퍼펙트 스톰을 우려해왔으니까 아마 이것도 기존에 굉장히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서로 미스매칭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이것이 이렇게 공약에 대한 비판 여부와 관계없이 워낙 관심사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방송을 통해서 좀 한번 가능성을 이렇게 점검하자 하는 이쪽에 문의가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워낙 큰 이슈고 코스피 5천선 던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만큼 그 말에 대해서 신뢰가 있으면 주가는 좀 이렇게 반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단 장기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는 주가는 심리인데 던지고 나서 사실 주가는 오후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분과 같이 한번 이 문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5천 시대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전에 먼저 현 정부의 경제 강요들이 주장했었던 회색 코뿔소 그리고 퍼펙트 스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죠. 네, 이거는 민간이 또 현 정부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물론 저도 이게 포함해서 요거는 현 정부 강요들이 얘기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 현 정부 출범하고 나서부터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게 뭐 국가부도 계속 나오고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중진국 함정 나오고 일반형 복합부력 나오고 그래서 초반 단계에서는 현 정부의 비판적 시각 또 민간을 주도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위기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 정부의 경제 강요들 그것도 최고 책임자들이 한국 경제 위기론을 제기했던 사항은 아마 올해 여름 휴가철 이후에 증시에 악영을 미쳤다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자 회색 코뿔소 얘기를 홍남기 부총리가 하셨거든요. 그리고 정운보 원장께서는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다 하는 측면 이런 측면이 이제 시청자분 되죠. 요거는 현 정부의 경제 최고 강요들이 얘기한 겁니다. 회색 코뿔소는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증후군이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퍼펙트 스톰은 위기가 한꺼번에 닥치는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요 회색 코뿔소 퍼펙트 스톰은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 경제의 시스템 내지는 기반에서 나오는 장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의 요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코스피 지수가 5천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각도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현 정부의 경제 강요들 홍남기 그 부총리께서 얘기하신 회색 코뿔소 그다음에 정은거 금감원장께서 얘기했던 퍼펙트 문제가 개선돼야 결과적으로 코스피 여당 그 후보가 얘기했던 코스피 5천선을 도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에서 공교롭게도 여당 대통령 후보와 현 정부의 경제 강요들과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또한 시청자분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색 코뿔소와 퍼펙트 스톰의 요인들을 살펴본다면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좀 큰 요인으로 위협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경제 구조를 볼 때는 네. 사실 우리나라의 회색 코뿔소, 퍼펙트 스톰이 동시에 예선되고 동시에 이제 이렇게 겹치고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5천 갈 때 가장 대외적 변수에서는 뭐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미중 간 마찰이 어떻게 될 그렇죠. 것이냐, 우리의 우호적 상황으로 원만하게 조정될 것이냐, 아니면 더 악화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일단은 시청자분이 아시겠으면 미중 간 마찰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 마찰이 우리의 우호적으로 갈 거다 하는 이러한 천우신조를 기다려야 된다. 뭐 궁극적으로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외교의 달인들, 국제관계의 달인들이라는 세계적 석학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도 이제 경제 마찰의 패권의 마찰 성격은 쉽게 이렇게 군주는 태양은 항상 하늘이다. 한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그 금융사에서도 회장이 있고 그 밑에 있고 강등 창업자 하지만 자 밑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군주는 하나다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상 조직의 생리를 잘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 패권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경제 패권이 되려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부정적 시각이 많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적 시각이 많다. 자, 3차 세계대전. 이거 누가 얘기했느냐. 헤러 키신저 해서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풀어냈던 1970년대에
이렇게 외교의 달인께서 얘기했다. 그리고 2차 냉전이라는 얘기는 니얼 퍼거슨 교수에서 미중 간의 차이메리카라든가 해서 가장 전문가가 얘기했다. 전부 하버드 교수, 니얼 퍼거슨은 하버드 교수다가 지금 다른 데 교수로 가 계시죠. 이런 분들이 경고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 정부,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미중 간 마찰에 뭐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그 언론을 통해서 일부 진보학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지고 있다 하는. 그래서 좀 이 문제에 좀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이 문제 잘 대처하지 못하면 이건희 전 그 삼성그룹 회장께서 샌드위치에게 처할 것이다. 이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미중 간 마찰이 일단은 쉽게 우리의 우호적 환경으로 이렇게 개선되기는 어렵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자 미중 간 마찰이 악화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이걸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외 정책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미중 간 마찰에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통제 변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중 간 마찰은 경제 변수에서 보면 통제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에 따라서 컨트롤 베리어블이 있고 비헤비어 베리어블이 있다. 행태 변수가 있다.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 이거는 현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 한반도 운전자론을 제기했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는 우리가 한반도의 운전자론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운전을 우리가 조정할 만큼 능력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초기에 현 정부의 비판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능력이 실력이 그만큼 되느냐 미중 간 관계가 운전할 만큼 쫓아올 수 있느냐 하는 우리 입장대로 쫓아올 수 있느냐 그거는 여건상 안 되는 겁니다 하는 쪽도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4년 반개월 동안 그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평가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는 대체로 국제관계라든가 우리의 진보학자도 그렇습니다. 남북관계는 현 정부 출범 초보다 더 악화됐다는 지각도 많이 만만치 않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 행태 변수의 특성상 뭐 세계가 하나일 때 가장 한국 경제의 운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 그걸 반영하는 코스피의 5천선에서 가장 중요한 미중 간 관계가 지금 세계적인 외교의 달인이든가 국제관계의 이렇게 모습 볼 때는 지금 5천선 도달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가능성을 밝게 해주지 않는다. 제가 아주 부드러운 표현을 쓰겠습니다. 네. 밝게 해주지 않는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던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시청자분이라든가 우리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고요.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여는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주가는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경제에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잠재 성장 기반, 요 장제 성장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앵커나 나나 이 코스피 5천선은 누구나 얘기를 해야 됩니다. 화두로 던진 만큼. 증권방송에서 뭐 종목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대선 공약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 앵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가능성을 한번 본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말 하나하나 표현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장제 성장 기반 간단한 생산함수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Y는 equal function K 자본 캐피탈 레이버 그다음에 A 총 요소 생산성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가장 우리가 잠재 성장 기반할 때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뭐 우리 내부뿐만 전 세계적으로 다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고요.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 우리는 제레미 스웩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민 정책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의 노동구조의 구조적 취약점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미국과 같은 이민 정책을 취하는 국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앞으로 핀다 하더라도 사실 남북관계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한국 자체적으로 인구 구조가 잠재 성장 기반의 가장 큰 결정 요인으로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예, 전 앵커는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는 젊은 분들이 고용도 안 되죠. 미래가 불확실하죠. 그 집값은 많이 올라가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네. 사실 그 굉장히 결혼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잠재 성장 기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레이버 노동적인 측면에서는 세 가지 문제: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이민 정책을 설령 취한다 하더라도 안 붙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 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 근데 아직까지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자본 같은 경우에는 자 기업들 자금 많습니다. 일부 그 저축할 수 있는 사람도 개인 입장에서 저축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업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캐피탈은 그냥 자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에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잠재 성장 기반이 이렇게 되고 주가가 오천할 때는 무엇보다도 친기업, 친증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람을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경제가 그만 역동적이 된다는 의미, 역동적이 되는데 지금 현상에서 보면 우리가 돈맥 경향 현상이 굉장히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통화 이통 속도라든가 통화 성수는 최저다.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하는 이 측면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친규제가 규제 정책이 아니라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죠. 그다음에 기업들도 굉장히 억제적인 정책을 치죠. 증시적인 측면도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억제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기업, 그다음에 친증시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지금은 어려서 거기에 세금마저 이렇게 높다 보니까 네. 자 지금 벌면 뭘 하느냐 하는 입장이 나오죠. 벤자민 주공의자리죠. 이런 상태에서 보면 이 공약을 5천선 던질 때 일단은 현 정부의 현대 같은 이렇게 정당의 근원을 갖고 있는 데에서 사실상 굉장히 미스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과 자본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의 차기 정부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서 얘기하는 잠재 성장률을 보면 지금 1% 밑으로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한국은행도 그렇고 대부분 1% 밑으로 0%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초 체력이 굉장히 약화된다. 기초 체력이 약화되는 상태에서 주가만 쭉 5천선 하면 어떠냐?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설령 그게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거품이 많이 발생한다 하는 이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문제는 던지지 말고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능성이 있어야 그것이 지켜지는 공약이 되고 지켜지지 않는 빌공짜가 되지 않는다 하는 입장을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미중 간 마찰 대내적으로 가장 중요한 잠재 성장 기반을 볼 때에는 굉장히 5천 던진 이 시점이 굉장히 시청자분이 이게 달성할 수 있을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궁금증을 다 낸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5천 시대에 도달하려면 가계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미 위험 수위가 넘은 가계 부채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구체적인 주체에 들어가서 네. 결국 이제 지금 동학개미 될 테고 코스피가 5천선 도달하려면 가계들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산 투자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도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가계부채가 위험수에 도달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에서도 이 가계부채 문제가 쉽게 정리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이 측면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향후에 한 5년 정도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이것이 이렇게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게 부채의 모습입니다. 부채는 위험수위가 넘으면 그때부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우리가 그만큼 경제 성장률이든가 그런 게도 이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지난 8월 달, 그다음에 11월 달에 금리를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위험수위가 도달할 때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위험수위가 넘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경착륙시키면 안 됩니다. 의지가 있다고 경착륙시키면
위험수에 도달은 한계 MZ세대들과 소상공인한테 위험이 넘어온다. 이 문제는 꼭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의 입장도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계부채, 우리 한국경제TV의 자막에서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는 앞으로 가계부채를 연장시키겠다. 이런 말도 입장이 좀 변경. 요 한국경제TV 밑에 자막을 좀 한번 돌아가면 보실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서 이제 봤으니까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 가계부채가 이미 위험수에 가고 경고가 많은 상태에서 자산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뭘 가지고 주식 코스피를 5천선 도달할까 하는 측면에 이 대목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문제도 시청자분이 문의할 만큼 퀘스천을 그리고 있다. 제가 조심스럽게 퀘스천을 그리고 있다. 의문을 갖고 있다 하는 네. 문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계 부채뿐만이 아니라 국가 채무도 만만치 않은 수준인데 차기 정부는 국가 채무가 위험 수준을 넘을 것이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중간 마찰 부분이 코스피 5천선 도달하기 어렵다. 네. 그다음에 우리 잠재 성장 기반이 이렇게 사실상 5천선 도달하기 어렵다. 그리고 가계 자산도 여유가 없다 하면 네. 자, 뭘 가지고 5천선 도달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과거의 발언도 있고 금융이 실물보다 중요하다. 이게 이제 진위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이 실물보다 하면 과거에 국가 채무 문제 관련해서 돈 내서 더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쪽의 얘기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뭐냐? 자, 우리 국가 채무가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했다시피 국가 채무는 여러 가지 개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절대 국가 부채가 낮다. 협의 개념으로 낮다. 그게 뭐냐? 코로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 역할을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 채무가 증가했다 하는 논리로 정부에서 빚내서라도 더 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시청자분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실무보다 중요하다. 미중간 마찰 어렵다. 지속 성장 기반 어렵다. 가계부채 여유가 없다. 돈 내서 어쩌라는 거냐 하는 얘기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자, 코로나 방지에 지원 자금이든 뭐든 관계없이 정부가 빚내서 더 쓰라면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시각에서 보겠습니다. 적자 국채는 누가 사느냐? 강압적으로 갈 수가 있죠. 이 강압적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뭐 시청자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대체로 금리를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차기 정부에서도 개체로 보면 금리는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네. 역대로 코로나에 이어서 가장 낮게 떨어졌으니까 대체로 금리는 지금보다 높을 거. 그럼 bonds price,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적자 국채 발행이 쉽지 않다. 적자 국채 발행해서 민간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 그게 뭐냐? 자, 한국에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bonds monetization bonds monetization, 부채 확채 이런 문제를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발권력 동원해서 돈을 찍어 주가 올려 5천선? 이게 뭘까 하는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 우리의 경기가 부양될까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적자국채 발행하면 어떠냐? 발행시장에서 채권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채권 가격 떨어집니다. 반비례 관계에 있는 금리가 올라갑니다. 민간의 투자 소비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떠냐? 적자국채에서 국가의 재원은 증대시킬지 모르지만 금리가 적자국채 소환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서 민간 소비라든가 투자가 줄어드는 소위 케인즈언의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구축 효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적자국채에서 경기 부양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순화시켜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대목도 사실 그렇게 주가가 이렇게 돈 내서 찍는다 하더라도 5천 도달할 때는 기본적으로 베이스에서 보면 자, 한상춘의 몸체가 굉장히 약한데 아무리 이렇게 옷을 많이 입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옷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어떤 운동선수 것처럼 이렇게 몸이 아주 튼튼하고 그래야 자, 그만큼 옷을 뭐 아무거나 입는다든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각도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 대목도 한번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건전한 투자 문화가 무엇보다 공존해야 하는데요. 여야를 떠나서 대장동 사태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뇌물이나 부패 사건들은 하루빨리 척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가 조작 사범을 근절하겠다. 네. 펀드 사기를 근절하겠다. 이것도 사실 현 정부가 있었던 부분에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장동 문제도 제가 누구와 결부돼 있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그건 뭐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것이 전부 하나의 투자 문화가 결부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투자 문화가 결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서 주가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이렇게 한다면 자 구체적으로 그 수단이 됐으니까 우리 투자 문화 보자 하는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정부패 문제 이런 문제거든요. 부정부패 문제인데 행정규제는 국가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그 대선 후보가 국가가 모든 걸 간주하겠다 하는 주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항상 규제 문제가 나오는 거고 왜냐하면 국가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규제가 많으면 거기에 economic rent, 경제적 지대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한국이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행정규제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가 많이 해소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가 많이 됐다 하는데요. 주변에 규제만 많이 발생해서면 뭡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 규제는 이렇게 해소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코노믹 렌트를 발생시키는 원인이거든요. 네. 그게 체감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의 부정부패라든가 이 투자 문화를 아주 깨끗하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규제 문제가 이게 언제부터 이게 나온 거냐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가장 이 규제 문제가 우리 경제의 출발 초는 압축 시대를 했기 때문에 정부 주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는 데서는 그게 규제가 됐던 거거든요. 이게 뭐냐? 지금 그때를 따진다면 약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체감적으로 규제가 완화됐느냐? 외형적 건수는 많이 완화됐지만 느끼기에는 두 가지 건수. 다른 국가는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졌죠. 근데 다른 국가의 상대 비교를 볼 때는 느끼는 규제 건수가 아직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우리 경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게 된다면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 것이다. 이런 전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MSCI 선진국 지수가 또 이제 이제 후보로부터 나왔는데요. 네. 우리 잠재 성장 안 좋고 가계부채 문제 크고 부정부패 정리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계부채, 국가부채 많고 국가부채도 앞으로 이제 증가 속도가 많으면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겁니까? 그게 다 개선이 돼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투자상의 지위가 글로벌 자금이 한국에 투자해서 돈을 못 벌면 주체 측의 신뢰 문제가 봉착되는 겁니다. MSCI 지수. 예. 자, 지금 느닷없이 이제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한다고 이제 뒤늦게 그랬습니다. 사실 민간을 통해서는 현 정부 출범 측에서부터 MSCI 선진국 지수에 좀 편입해서 지속 가능한 과제니까 그때 출범서부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근데 그때는 미온적 입장을 보이다가 지금은 뒤늦게 이렇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뒤늦게 추진하더라도 우리가 평가하는 겁니까? 우리 정부가 평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평가하는 요구 수준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주도적 역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왜 선진국 지수부터 얘기합니까? 우리는 선진국의 예비 명단도 탈락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MSCI 선진국에 할 때 김치국부터 마시냐 하면 사실상 선진국 지수 편입하는 것 전에 선진국 예비 명단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선진국 예비 명단에 한번 탈락한 국가거든요. 근데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전행권 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는 한번 부도가 발생하면 나중에 그 낙인효과 때문에 과거에 부도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전행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최대 부자다. 이제 과거에 부도 사태가 있었다. 근데 한상춘 논설위원은 돈이 지금 없다. 근데 과거에 부도 사태가 없었다면 항상 신뢰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지금 전 앵커가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가 되더라도 과거보다 낙인 효과 때문에 신뢰가 그만큼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저보다 높겠죠. 높겠죠. 이게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뭐냐 다른 요인도 지적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느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구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스 이벤추얼 문제입니다. 이게 미필적 고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내가 또이 다르게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내가 A라는 사람에 사랑한다 하면 나는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제도 개선에서 NDF 시장 전면 개방, 외화거래 투명성, 외화거래 필요함이 없어. 그다음에 공매도 문제, 전면적 해결 문제, 그리고 영문 공시자료 좀 많이 내놔. 이런 걸 지킨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제도 개선했다 하더라도 평가는 주체에 해당되는 MS자에서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 당신네들 사랑한다 하더라도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달러스 이벤추얼이란 굉장히 어카운터비티블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문제는 굉장히 지금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그런 요인이 근본적으로 백업이 돼야 그게 평가에서 나타나는 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적인 대내적인 요인 하나하나가 다 쉽게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과제들인데요. 끝으로 공약으로 지금 등장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증시 방송, 경제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코스피 5천선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건 뭐 바랍니다. 네. 저도 주가가 올라가는 걸 우리 시청자분이 뭐냐 어려운 가운데 주가가 올라가서 이 어려운 사태에서 이렇게 되되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건 꼭 전제로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민을 대표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거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시청자분이 오죽했으면 어제 그 얘기가 나오고 다른 것 제시하고 그 문제가 증시에서 최대 문제가 되지 않나 가장 큰 문제죠. 그 문제를 얘기해달라 하는 것은 그만큼 뭐냐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공약이 실천될 공약이 아니라 빌공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좀 진단해달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든지 너무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대통령 후보의 공약과 관계없이 굉장히 난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좀 지도자는 뭡니까? 지도자는 정리해 주는 것도 국정을 정리해 주는 것도 자기 표 자기가 대통령 당선 이전에 굉장히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대선 후보는 여야와 관계없이 국민들을 주도할 수 있는 마라도나 효과가 필요하다입니다. 마라도나는 워낙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가기 때문에 수비자들이 전부 피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 넣기가 좋다는 얘기.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책 수용창들도 프로보노 퍼블릭과 정신을 해야 된다. 여야의 공약분들에 대해서 아주 시청자 무리 상감처럼 이게 달성하는 가능성을 일 것이냐 하는 걸 토대로 해서 대선 후보들을 평가해야 된다. 좌파냐 우파냐 가치 평가에 관계없이 이게 우리 후손 세대라든가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된다. 그게 훌륭한 지도상 그리고 훌륭한 국민상이 아닌가.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시장 경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누구보다 코스피 지수가 5천 시대를 달성하기를 기원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한 만큼 오늘은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